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사는 마을, 그 옆 마을, 그 옆의 도시, 그리고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세력에 흡수되는 상상 말이에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칭기즈칸. 단지 전쟁을 잘했던 무서운 정복자가 아니라 기막힌 전략가이자 정치가였고, 무너질 것 같던 부족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칭기즈칸의 숨겨진 비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태무진이었어요. 1162년경 오늘날의 몽골 고원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부족에서 쫓겨나 가족들과 함께 거의 거지처럼 살아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살아남기조차 힘들었던 환경에서 자란 겁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오히려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사람을 믿는 법, 속이는 법, 그리고 이끄는 법을 배워야 했고요. 그 경험들이 나중에 전설적인 정복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죠. 몽골 지역은 원래 수많은 부족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부족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동맹을 맺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존의 몽골 사회는 혈연 중심, 즉 내가 속한 씨족이 최고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태무진은 이걸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는 싸움에서 포로로 잡은 적군 병사들까지도 그들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과거 원수였던 부족의 장수도 포용했어요. 피가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 이 원칙은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느 부족보다도 충성스럽고 강력한 군대를 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1206년 마침내 그는 모든 몽골 부족을 통일하며 칭기즈칸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전쟁의 기술, 상상 그 이상. 칭기즈칸의 군대는 단순한 유목민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만들었고 십진법을 도입해서 1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군대를 분류했어요. 이 구조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휘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수가 전사하더라도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였죠. 또한 칭기즈칸은 속도와 기동력의 천재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었고 여러 말들을 바꿔 타며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었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화롭게 지내던 도시 앞에 하룻밤새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1000명의 기병대가 들이닥친다면, 심지어 그들은 물러났다가 다시 몰려오고 기습을 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스트 같은 군대였죠. 칭기즈칸은 단지 무력만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탐 스파이 활동에 굉장히 능했고 적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심리전을 통해 적을 압박했어요. 예를 들어 일부러 병력을 부풀려 보이게 하거나 패배한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퍼뜨려 다른 도시들이 싸우기도 전에 겁먹고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너희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지금 항복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고요. 그 전략이 먹히지 않으면 그땐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뒤따랐죠. 그 유명한 호라즘 제국 같은 도시 국가들은 처음엔 몽골을 무시했다가 결국 지도로부터 사라졌습니다. 칭기즈칸의 목표는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역을 원했고 안정적인 제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고 관세를 줄이며 상업을 장려했으며 특히 야무역 참제도라는 빠른 통신망을 구축해 제국 전체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었죠. 사실상 지금의 물류 시스템, 행정 조직, 정보망 같은 것들을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에 펼쳐놓은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칭기즈칸을 잔인한 전쟁광, 정복자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혼란스러웠던 민족을 단합시킨 리더였고 효율적인 군사 행정 시스템을 설계한 전략가였으며 그 당시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유라시아의 통합을 해낸 이상주의자였던 거죠. 그는 단순한 힘만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알고 상황을 읽고 미래를 설계한 사람.
효율적인 군사 행정 시스템을 설계한 전략가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일한 몽골 제국, 그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음 이야기 몽골 제국의 영토는 얼마나 넓었을까? 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제국들 떠오르시나요?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청나라, 대영 제국. 다들 한 시대를 풍미한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제국들을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무려 세계 역사상 육지 면적 기준 최대 제국. 그 크기를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게 되죠. 근데 정말입니다.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이 몽골 고원을 통일한 1206년부터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북중국, 북아시아 지역을 정복했고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호라즘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중동에까지 발을 뻗었죠. 당시만 해도 한 나라가 동쪽의 한반도 근처부터 서쪽의 이라크, 터키 근처까지 뻗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것도 불과 몇십 년 사이에요. 칭기즈칸이 죽은 뒤에도 그의 후손들은 제국을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시켰습니다. 그 손자 바로 쿠빌라이 칸. 중국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운 그 인물이죠. 그리고 또 다른 후손은 러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진격합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13세기 중반 몽골 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헝가리, 이집트 국경까지 전부 소나기에 넣은 겁니다. 자,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몽골 제국의 전성기 면적은 약 3,300만 제곱킬로미터. 지금의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서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든 땅이 육지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영토가 아니라 연결된 대륙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라시아의 거의 절반이 몽골의 깃발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죠. 몽골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유라시아 전역이 연결되면서 생긴 놀라운 현상, 바로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입니다. 실크로드는 완전히 부활했고 동서양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에서 중국까지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몽골 제국 덕분이죠. 결국 몽골 제국은 단순한 정복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대륙을 통일하고 그 안에서 무역, 문화, 종교, 지식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한 초대형 플랫폼 같은 나라였어요. 지금의 글로벌화 시대가 그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셈이죠. 우리는 흔히 몽골 제국을 유목민의 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전 세계를 처음으로 연결한 인류 최초의 글로벌 시스템이었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러시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곳곳에서 몽골 제국의 흔적이 발견되고 심지어 유럽의 말 시스템에도 영향을 줬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몽골 제국 정말로 무력만으로 유지됐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몽골 제국은 정말 잔인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해 제국 이미지, 그 안에 숨겨진 반전과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불타는 도시, 고개를 내리깐 포로들, 무자비한 학살. 맞습니다. 몽골은 오랜 시간 동안 잔혹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단순하게 봐도 될까요? 사실 몽골 제국이 잔인했던 건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호라즘 제국의 수도 부하라, 무슬림 도시 니샤푸르, 그리고 바그다드 함락 때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전해지죠. 특히 니샤푸르에서는 장수 조치가 전사하자 그의 아내가 이 도시를 통째로 없애버려요. 하자. 정말로 도시 전체가 사라졌다는 전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왜 이렇게 잔혹해야만 했을까요? 답은 바로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공포를 퍼뜨려 다음 도시가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도했어요. 한마디로 한 번 보여주고 100번 싸움을 줄이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앞선 도시를 초토화시켜 그 소문이 주변 도시로 퍼지게 만들고 그 다음 도시가 덜 전투적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몽골은 규칙 있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한번 항복한 도시에는 그 어떤 약탈도 학살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명예도 교리도 아닌 효율이었습니다. 반항하면 박살, 항복하면 보호. 이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이 바로 몽골 제국의 힘이었죠. 게다가 상상도 못한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생각보다 종교적으로 매우 관용적이었어요. 이슬람, 불교, 기독교, 도교를 모두 허용했고 지식인과 기술자,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죠. 특히 바그다드를 무너뜨리고 나서도 도서관의 학자나 의사들은 살려두고 심지어 제국의 관리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잔혹한 몽골은 반쪽짜리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잔인함 뒤에 숨은 전략, 피로 물든 정복의 뒤편에 있던 질서, 그리고 폭력 속에서도 피어난 관용. 누군가에겐 공포의 제국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와 안전이었던 제국.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선으로 몽골 제국을 바라보고 계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잔혹함과 관용이 공존하던 몽골 제국. 그 안에서는 어떤 질서가 유지됐을까요? 다음 이야기. 몽골군은 왜 그렇게 강했을까? 에서는 이 제국을 실제로 움직였던 무시무시한 군대의 비밀, 그 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나라가 1000년 넘게 굳건하던 왕조입니다. 높은 성벽, 숙련된 병사, 방어 전략도 훌륭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초원에서 온 정체불명의 기마군단이 단 며칠 만에 성을 뚫고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왕은 도망가고 군대는 괴멸. 그야말로 한순간이죠. 이게 바로 13세기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벌어진 몽골 군단의 실체입니다. 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요? 몽골군의 첫 번째 무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죽는다는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년기부터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을 배웠고 말 위에서 밥 먹고 잠도 자고 전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병사들이 말에 오르는데 시간을 쓸 때 몽골군은 이미 적의 옆구리를 찔러서 돌아가고 있었죠. 심지어 한 명당 여러 마리 말을 데리고 다녀서 장거리 전투에도 체력 걱정이 없었습니다. 몽골군의 진짜 무기는 속도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전쟁 방식, 그러니까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적이 진영을 갖추기 전에 먼저 찔렀고 한 곳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기습, 포위 공격을 펼치다가 뒤로 물러나는 척하며 유인 작전을 벌였죠. 그야말로 전쟁을 바둑 두듯이 했던 겁니다. 물러나는 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계산이었어요. 몽골군은 무조건 10단위로 움직였습니다. 10호 10명, 100호 100명, 1000호 1000명, 10,000호 10,000명. 그리고 이 지휘 체계는 계급이 아닌 실력으로 정해졌어요. 예를 들어 귀족이라도 지휘 능력이 없으면 일반 병사로 남고 반대로 천민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만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신뢰하고 통제 가능한 전투 집단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스파이와 정보 수집도 철저했습니다. 정복하기 전 도시의 지리, 방어력, 식량 상황까지 다 파악하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악마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10년간 풀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온 마을을 휩쓸면서 아예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무너진 도시도 많았죠. 몽골군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공성전에서는 중국의 투석기, 이슬람 세계의 화약 기술, 유럽인의 쇠뇌까지 가져와서 필요하면 누구의 기술이든 썼어요. 심지어 정복한 나라의 기술자들을 데려와 전쟁에 활용했습니다. 정복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유연한 학습자였던 거죠. 우리는 강한 군대라고 하면 거대한 방패, 육중한 갑옷, 수천 명의 보병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몽골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유연하며 심리와 정보를 장악한 생각하는 군대였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장기판을 읽듯이 전장을 읽고 승리를 설계한 전사들. 진짜 강함은 그 안에 이성과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하고 강력한 군대와 시스템을 갖춘 몽골 제국. 그들은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다음 이야기. 몽골 제국은 어떻게 지배했을까? 에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어려운
수많은 민족과 도시를 통치한 몽골식 통치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복은 쉽습니다. 칼과 불 군사력으로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땅, 말도 안 통하고 종교도 다른 수많은 민족을 어떻게 하나의 제국으로 묶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13세기 이메일도 없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은 잔인한 정복자였지만 정복하고 나서는 의외로 부드럽고 합리적인 통치자였어요. 예를 들어 칭기즈칸은 도시를 함락한 뒤 무작정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지의 지식인과 행정가들을 등용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위에 몽골의 통제만 얹은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너희 위에 있지만 너희 삶은 바꾸지 않겠다는 방식. 몽골 제국에는 야사라는 비밀스러운 법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국의 헌법이었죠. 이 야사는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됐고 절도, 살인, 거짓말, 탈영 같은 것에는 엄격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도처벌 대상이었다는 기록도 있죠. 그 결과 몽골이 정복한 도시들은 치안이 더 좋아지고 도로가 안전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몽골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한 설계자였기 때문이에요. 각 도시에는 몽골에서 파견된 다루가치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금 징수, 군사 조직, 치안 유지 등을 맡았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다루가치가 현지 언어를 배우고 현지 풍습을 존중하며 통치했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군림하지 않고 적응하는 통치자였던 셈이죠. 몽골은 정복한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무슬림은 이슬람대로, 불교도는 불교대로, 기독교도도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 몽골 자체가 초원의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화와 기술도 적극 교류했어요. 페르시아의 천문학, 중국의 종이와 인쇄술, 유럽의 의료 지식이 몽골 제국 안에서 연결되었죠. 이런 시스템을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이 만든 평화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원나라를 세워 황제가 됩니다. 그는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 궁궐을 짓고 한자를 사용하고 유교 관료제를 도입하죠. 심지어 마르코 폴로 같은 유럽인도 고위직에 앉힐 정도로 출신보다 실력과 활용성을 중시했어요. 쿠빌라이의 통치는 동양과 서양, 유목과 농경, 이질적인 세계가 한 테이블에 앉은 역사적 실험이었죠. 몽골은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제도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엔 철저한 질서, 그리고 관용과 현실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부수고 이해와 전략으로 다시 쌓았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제국의 주인이 되는 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유연했던 몽골 제국, 결국엔 왜 무너졌을까요? 다음 이야기, 몽골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에서는 모든 제국이 결국 맞는 그 운명,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예상 밖의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바닷길과 육지길을 장악했죠. 수천만 명이 복종했고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몽골 제국이 불과 150년 남짓한 시간 만에 사라졌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칼도 활도 병사도 여전했는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몽골은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확장했어요. 몇십 년 사이 거의 반대편 대륙까지 도달했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빠른 확장은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병사들은 흩어지고 행정은 느리고 문화는 너무나도 달랐고 정보 전달엔 한계가 있었죠. 예를 들어 오늘 명령을 내려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엔 몇 달 뒤에나 도달했을 정도예요.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칸인가를 두고 다퉜습니다. 초원의 전통은 원래 공동 통치와 협의였지만 제국이 너무 커지자 권력 욕심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 결과 제국은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원나라, 킵차크 한국으로 4개의 한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결국엔 서로 무역을 끊고 적대 관계로까지 갔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또 하나 문화의 흡수도 멸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빌라이 칸이 세운 원나라는 중국식 제도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서 유목민 특유의 기동성과 전투력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몽골 귀족들도 점차 궁궐에 안주하고 사치를 즐기며 초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정복자가 피정복자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아이러니입니다. 정복이 멈추자 전리품도 끊겼습니다. 즉,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유럽과 중국에서는 흑사병이 퍼지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무역도 붕괴되었죠. 당시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무역로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연결이 끊기자 제국의 숨통도 끊긴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는 몽골 덕분에 열린 동시에 몽골 때문에 문을 닫게 된 거죠. 제국이 약해지자 정복당했던 민족들이 하나 둘씩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는 한족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웠고 러시아에서는 몽골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들이 등장했죠. 한때 압도했던 세계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몽골 제국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넓었고 너무 달라서 결국 하나로 묶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길, 도시, 법, 언어, 기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절반을 움직였던 그 거대한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지금 우리가 쓰는 길, 단어, 문화 중 몽골 제국에서 비롯된 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우리가 지금도 쓰는 몽골 제국의 유산들에서 몽골의 진짜 영향력을 확인해 보세요.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한 전사들, 몽골.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도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 먹는 음식, 사용하는 길과 제도까지. 사실 몽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많이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더 가까운 당신의 곁에 있는 몽골 제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몽골 제국이 가장 크게 남긴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실크로드의 통합과 활성화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정복지 사이의 무역을 보장했고 강도나 도둑을 처벌하며 상인들이 안심하고 오가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중동의 향신료와 철기, 유럽의 은과 와인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흐를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메일, 택배, 우편을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시작을 연 것이 바로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야무알티라는 초고속 정보망을 만들었어요. 100km마다 말과 식량을 갈아타는 역참 제도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며칠 만에 명령이 전달됐죠. 마르코 폴로가 감탄한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만 갈아타면 전 세계가 연결된다. 라고요. 지금의 국제우편, 심지어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도 이 사고방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을 종이로 만든다니 이게 말이 돼? 당시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원나라 시절 몽골 제국은 종이돈 지폐를 발행하고 강제 통용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명 이상이었어요. 화폐라는 신용을 제국 전체로 퍼뜨린 것이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세계를 정복한 다음 전 세계에 하나의 QR코드를 심어둔 셈이죠. 이후 아랍 세계와 유럽에까지 종이돈 개념이 전파됐고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 경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의외로 우리의 말 속에도 몽골이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 말, 궁궐, 털, 곰 같은 단어들. 이 단어들의 어원 중 상당수가 몽골어와 알타이어 계통에서 왔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일본어의 일부 무사 용어, 러시아어 속 유목 관련 단어들, 심지어 영어 단어 호두호두도 몽골 제국의 행정단위 오르다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간 길에 언어의 씨앗도 뿌려진 거죠. 놀랍게도 파스타도 몽골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몽골 기병이 건조된 밀 국수를 가지고 다녔고 이것이 마르코 폴로를 통해 이탈리아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이죠. 또한 화약, 나침반, 인쇄술 같은 기술들도 몽골 제국의 길을 따라 유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즉 몽골은
기술과 문명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셈이죠. 우리는 몽골 제국을 무서운 정복자들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들은 세계를 처음으로 연결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메일도 택배도 지폐도 글로벌화도. 그 원형을 따라가 보면 유라시아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그 막강한 몽골 제국도 전쟁 중엔 상상하지 못한 약점을 드러낸 순간이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 몽골 제국이 패배한 전투들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십만 군대를 초토화시킨 무적의 몽골 기병. 하지만 그들도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적의 전략에 말렸고 병에 쓰러졌고 심지어 비에 젖은 활 하나에 전세가 기울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승자의 뒷모습에 담긴 제국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1274년과 1281년 쿠빌라이 칸은 일본을 침공했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모아 규슈를 향해 진격했죠. 몽골군은 일본군을 압도했지만 바다에서 자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몽골군은 거대한 태풍을 맞았어요. 특히 1281년에는 수천 척의 배와 수만 명의 병력이 말 그대로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신이 내린 바람, 가미카제라고 불렀고 몽골 제국은 정복불능의 섬나라에 굴복한 셈이었죠. 몽골 제국은 중앙아시아의 초원 민족들에겐 위협이었지만 일본 북부의 아이누족에겐 오히려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일본 정벌 후 잔류한 몽골계 병사들은 홋카이도 일대에서 토착 민족과 충돌했는데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잘 훈련된 아이누족 전사들의 정글식 게릴라 전술에 몽골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완전한 패퇴를 겪습니다. 기병 중심의 전술은 울창한 숲과 늪지에선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1258년 몽골은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며 이슬람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1260년 지금의 팔레스타인에서 맘루크 왕조와의 전투, 아인 잘루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맘루크는 전략적으로 후퇴하며 몽골군을 유인했고 결정적 순간에 기습을 가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힙니다. 이 전투는 몽골 제국이 처음으로 정규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몽골의 중동 진출은 사실상 멈추게 되었죠. 열대의 늪, 우기, 그리고 열병. 몽골군은 베트남 원정을 세 차례나 시도했지만 습한 기후와 병참 문제, 그리고 베트남 게릴라 전술에 번번이 발목을 잡힙니다. 특히 다이비의 베트남의 전략가 쩐 흥다오는 홍강 삼각주 지형을 이용해 몽골군을 지치게 만들고 수차례 매복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쿠빌라이 칸은 베트남을 포기하고 철군하게 되죠.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열대의 진흙탕에서 미끄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강했던 몽골 제국이 왜 이런 실수들을 반복했을까? 그건 바로 오만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확신 때문이었죠. 정복이 익숙해질수록 그들은 타 문화의 방식과 환경을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복보다 어려운 건 그 다양함을 이해하고 다르게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 몽골 제국은 결국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처음으로 무너졌던 겁니다. 정복도 패배도 유산도 모두 제국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몽골 제국의 흔적들, 당신은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 몽골 제국이 남긴 지도자들의 명언과 철학에서 그들 마음속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유럽 사람들이 쓰는 여권이라는 개념이 몽골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혹은 우리가 인터넷 없이도 세계를 잇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몽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사라진 뒤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의 힘이죠. 칭기즈칸은 제국을 넓히면서 페이자 PAIGA라는 금속 표차를 만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명함이 아니었어요. 이걸 가진 사람은 어디든 통행이 보장됐고 먹을 것, 잠자리, 말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즉, 국가공인 여행증이자 오늘날 외교관 여권의 시초였던 거죠.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권도 사실은 수백 년 전 몽골 제국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어디든 빠르게 도착하죠. 그 시스템 몽골에도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야마엠 제도. 1000개가 넘는 기착지, 수천 명의 기수, 전속말과 숙소가 마련된 초고속 정보망이었어요. 당시 유럽보다도 훨씬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이 제도는 후에 러시아의 포스트 시스템, 중국의 우편 제도, 그리고 유럽의 왕실 메신저 제도의 모태가 됩니다. 몽골 제국은 정복한 땅을 단순히 관리한 게 아니었어요.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했죠. 그 결과 생겨난 게 바로 실크로드의 부활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천, 중국의 도자기, 아랍의 수학, 인도의 약초가 몽골 제국에 보장된 안전 덕분에 한 나라처럼 오갔죠.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글로벌 통상 시스템이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씨앗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다른 나라의 언어, 종교, 제도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통일된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통신 언어로는 터키어, 페르시아어, 몽골어가 활용됐고 무게와 거리 단위도 일정하게 정리했어요. 이런 통일 시스템 덕분에 상인, 학자, 외교관, 종교인 누구나 서쪽 끝 유럽에서 동쪽 끝 한반도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말발굽은 멈췄고 제국은 사라졌지만 몽골 제국이 세운 질서와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여권 안에, 길 위에, 물류 시스템과 인터넷망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몽골 제국을 다시 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몰랐던 몽골 제국에 대한 10가지 사실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역사 여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몽골 제국처럼 거대하고 놀라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